여기가 기업이 있고 여기가 가게가 있죠. 이게 요소시장, 이게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다 연계시켜서 분석하는 거죠. 이 전체를 연계시켜서. 전체를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생산과 소비 활동. 생산과 소비 활동 뭐요? 여기가 생산이잖아요. 여기가 생산이고, 여기가 소비죠. 가게라고 표시했지만, 이 가게가 기업도 되고, 정부도 될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이 가게가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편의장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수요, 여기는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생산과 소비 활동 다 연계시켜서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원천행위와 지출행위. 원천행위는 어디죠? 원천. 원천이라는 것은 원천, 뭔가 근원이잖아요. 그 원천. 뭐의 원천?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소득 발생의 원천이죠. 여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원천 행위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기를 분석하는 거죠. 예,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 시장에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 행위와 지출 행위, 뭐의 지출 행위? 소득의 지출 행위죠. 소득의 지출 행위는 여기잖아요, 여기. 자, 소비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출하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생산물 시장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천 행위와 지출 행위,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여기가 생산이고 소비 활동.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게 생산물 시장, 이게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죠? 종합적으로 분석. 근데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자, 생산물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생산 요소 시장이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잖아요. 뭐 이런, 또, 뭐 생산 활동을 분석을 할 때는 소비 활동이 일정하다고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을 하는지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 기초하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걸 써먹는 거죠. 그렇게 우리처럼 선생은 여기서 그 방법만 강의를 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뭐 패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은 뭐죠? 그놈을 현실 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제 미래를 예측해주고 다 해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들이 10만, 100만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미래를 알려주는, 저희는 미래를 못 알려주잖아요. 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자, 시장에서 분석할 때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부분균형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기초적인 거고, 응? 현실 시장에서는 지금 과거를 기초로 지금 현재 서서 뭘 바라보는 거죠? 내 돈을 미래에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투자를 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일반균형 분석은 모든 걸 다, 모든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시장도 이게 뭐죠?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 또 생산물 시장도 또 생산물 시장이나 생산 요소 시장이냐, 원천이냐 지출이냐, 뭐 이렇게 그것의 일정 부분만 전제를 깔고 분석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초로 하는 거는 뭐죠? 하버거 모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잖아요. 이렇게 생산 요소가 2개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생산물도 2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시장이고, 분석 대상의 유형은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일반 요소세, 부분 요소세. 이제 용어가 생소하잖아요. 이건 뭐 말이냐면 일반 소비세, 이 시장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을. 소비잖아요, 소비.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도 생산물 시장이죠. 근데 2 곱하기 2니까 이게 2 곱하기 2가 뭐예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한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하버거 모형에서는. 이걸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요소 시장이고, 이게 생산물 시장이죠. 그럼 요소 시장 어디야? 여기에 노동과 자본만 보겠다 이런 얘기야. 토지는 지금 제외됐잖아요. 토지는 안 보겠다 이런 얘기야. 노동과 자본만 투입해서, 자, 생산물은 무엇과 뭐를 생산한다는 거죠? 쌀과 옷을 생산한다. 쌀과 옷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그럼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뭘 하는 거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야, 기술. 기술을 가미해서 쌀과 옷을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기술을 가져야 돼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거야, 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부자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자로 살기. 뭔가 기술이 있어야 돼. 강의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물며 도둑질 하는데도 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문헌에 보면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기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야. 하물며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작년에 제가 스페인 여행을 10월 달에 갔었는데 작년 이 가방을 사갔거든요. 이 가방 속에 넣은 가방 뒤에 안에 있는 거를 등에다 메고 있는데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것도 몰랐어. 와, 스페인 소매치기가 그렇게 기술이 좋더만. 응? 엄청 발달한대요. 그 소매치기 기술이 해가 갈수록 발달한다는 거야. 그놈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다 잃어버렸지. 우리나라 여권이 한 돈병만 해 거래된대요. 예? 비자 없이 갈 나라가 제일 많은 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거라며. 그걸 여권을 팔아먹는 데. 이렇게 하물며 소매치기 하는데 그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노동은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투입해서 일을 하니까 노동은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을 축적하고 토지 건물도 사고 주택도 사고 그러면서 소비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뭐냐? 자, 소비세를 부과를 하는데 일반 소비세는 뭐예요? 쌀에다도 소비세를 부과하고 옷에다도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쌀과 옷 2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상품에 뭐다? 소비세를 다 부과하는 게 일반 소비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뭐예요? 자, 이 시장은 지금 쌀과 옷 2개밖에 없어.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하고 옷에다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만 부과했잖아요. 그럼 뭐야? 그런 거를 개별 소비세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일반 소비세는 뭐다? 모든 상품의 물품세를 다 부과하는 거다. 근데 여기는 하버거 모형에 의해서 쌀과 옷 2개의 상품만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개 다 뭐다?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일반 소비세다. 그죠? 네,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일반 요소세는 뭐예요? 일반 요소세는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과 자본만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노동과 자본만. 그럼 노동에다도 세금을 부과하고 자본에다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일반 요소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분 요소세는 뭐야?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과 자본만 있다고 해서 노동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안 하고 자본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그런 게 부분 요소세다. 자, 개념 이해되시죠? 개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복되니까 하나씩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분석을 했죠? 개별 소비세. 자, 여기서 우리가 개별 소비세하고 부분 요소세 요것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것을 분석을 하고 책에는 다 있는데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전에 항상 분석할 때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어떤 가정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장을 전체를 다 현실 시장에서는 전체를 다 연계시켜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래야 근사치에 나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일정한 가정하에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없고 노동과 자본만 있다고 가정했죠. 두 번째, 생산물은 뭔맛? 쌀과 옷 두 상품만 생산한다 가정했죠. 세 번째, 이 시장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 나오잖아요. 이 기술.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같이 해야 돼. 기술을. 네 번째, 이 생산 기술은 뭐라고 그랬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이게.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두 개 투입하면 두 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두 개 투입해서 세 개 나오면 수익 증가잖아요. 두 개 투입해서 하나 나오면 수익 감소죠. 두 개 투입해서 두 개 나왔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가정했다. 수익 불변을 가정했다. 이런 얘기. 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대표한 생산함수,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1차 동차 생산함수잖아요. 그걸 또 선형 동차 생산함수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 집약도. 요소라는 게 뭐예요? 생산 요소잖아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되기는 노동과 자본만 투입하죠. 요소 집약도. 생산 요소의 집약도. 어떠냐 이런 얘기죠. 어느 것이 더 집약적으로 생산을 하냐 이런 얘기지. 어느 쪽으로 또 노동 집약적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자본 집약적이냐 이 가정을 깔아놓고 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쌀이 더 노동 집약적이다 이러겠죠. 쌀이. 그러면 쌀과 옷만 있으니까 옷은 자본 집약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쌀이 노동 집약적이고 옷은 자본 집약적이라고 가정을 했다. 그랬을 때 요소 집약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진 임금, 노동을 투입하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죠. 이자죠. 그래서 자, 주어진 임금, 노동의 투입 대가죠. 임금, 이자율, 자본의 대가죠. 임금과 이자율 간의 비율이 R분의 W다. 자, 이 비율이 R분의 W다. 이런 얘기죠. R분의 W 하에서 자본 노동의 비율. 자, 자본 노동의 비율. 자, 위에가 자본이잖아요. 이게 자본이고. 밑에가 노동이죠. 이걸 이제 자본 노동의 비율, 이걸 자본장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장 비율. 자본 노동의 비율. 자본 노동의 비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높은 상품. 이것이 높은 상품이 가까이 가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데 높은 상품이 자본 집약적이다. 이 비율이 높은 상품이 자본 집약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장 비율이. 그럼 뭐야? 이 비율이 높다는 건 뭐야? 분자의 자본이 있고 분모의 노동이 있잖아요.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거지. 이것이 높으려면 어때? 분자가 높든지 분모가 낮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높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많이 쓰든지 노동을 적게 쓰는 것. 그것이 뭐다? 그랬을 때 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장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본 집약적이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노동 집약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쓸 때 이 자본장 비율이 이랬을 때 자본 집약적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L분의 K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자율은 뭐냐면 위에가 노동이잖아요. 밑에가 자본이잖아요. 이거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R분의 W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본 노동의 비율, 이 자본장 비율이라고 했죠. 이 높은 상품이 자본 집약적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야. 왜? 이 비율이 높으려면 뭐 분자, 자본이 높아야 되잖아요. L분의 K니까 밑에가 낮든지 당연한 얘기죠. 자, 자본 집약적이고 반대의 경우는 노동 집약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제, 쌀이 노동 집약적이고 옷이 자본 집약적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쌀이 옷보다 더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가정. 만약 이 가정이 바뀌면 뒤에 결과가 다 거꾸로 되잖아요. 이 가정이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 우리가 보통 그러죠.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다? 가정의 학문이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다섯 번째. 선호가 똑같다. 그러니까 선호가. 소비자들의 선호는 다 똑같다. 어떻게 선호가 다 똑같을 수도 있을까? 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가정하에 지금 이제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죠. 자, 일반균형 분석에서 특정 물품세 기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쌀과 옷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평축에는 쌀이 있고 수직축에는 옷이 있어요. 이건 무슨 공간? 상품 공간이라고 그랬죠. 상품 공간. 상품 공간. 만약에 수평축에 효용을 나타내고 수직축에도 효용을 나타냈다. 그럼 뭐요? 효용 공간이죠. 효용 공간. 이건 상품 공간이야. 이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수요 공급.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부분균형 분석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이거는 상품 공간에서 분석이 들어간다. 쌀과 옷을 동시에 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생산 가능 곡선, 특정한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생산 가능 곡선,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생산 가능 경계라고 그랬죠.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 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접근을 해 봤었잖아요. 그렇게 나온 생산 가능 경계, 산업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생산 가능 경계고, 개인 기업으로 놓고 보면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생산 가능 경계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이고, 거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나의 무차별 곡선. 자, 그래서 쌀과 옷을 생산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다. 지난 시간에 이런 형태 해봤잖아요. 에치오스 장사를 통해서 뭐 생산 가능 거 이런 형태다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나왔다 가정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거기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다?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MRT를 얘기한다. MRT XY. MRT XY. 그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은 소비를 나타낸 거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뭘 나타낸 거죠? 소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계대칭 MRS XY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서로 같아. 이 점에서는 서로 같아. 그런데 이 점에서는 서로 같아. 두 개가 같잖아요. 서로 같아.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조건에 이 시장은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뭐다? PY분의 PX다. 그래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 모형은 저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에서 공부를 했어. 여기다가 이제 뭘 한다? 물품세를 부과한다. 지금 우리가 개별 서비스의 기착을 보고 있잖아요. 개별 서비스. 개별 서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는 쌀과 옷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쌀과 옷만. 그런데 지금
교과서를 안 읽고 지금 이 그림만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옷에다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고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뭐야? 개별 소비세잖아요. 그죠? 개별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에 쌀에다만 뭘 부과한다? 물품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쌀에다 물품세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쌀에다 물품세 부과하면 쌀값이 올라가지. 어떻게, 쌀값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원래 쌀값이, 자, PX잖아요. 원래 쌀값이 PX인데, 여기다 물품세를 부과했어. 물품세를. TPX로 물품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T, PX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죠?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쌀값이 바뀐다. 이런 얘기야. 옷은 세금 부과 안 하니까 옷값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응? 그죠? 그대로 있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 이게 x, y까지 써야지. x, y까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이 점에서 어디로 바뀌어버린다면 이 점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 점으로. 이 점으로. 이 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점에서 보면 이 A점에서 보면은죠.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그랬죠.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죠? 이게 MRT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의 소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죠? 한계 대체율이잖아요. 두 개가 서로 같잖아요, 그는. 그래서 이 기울기는 이걸 나타내는 거죠. 서로 같죠. 근데 쌀에다가만 세금을 부과해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자,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MRT잖아요, 이거는 이건데, 예? 자, MRT는 이건데, MRS는 어떻게 돼? MRS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다 달라져 버렸잖아요. 달라져 버렸어. 응? 왜? 이 값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달라져 버렸다. 응? 그죠? 달라져 버렸어. 응,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MRS XY는 PY분의 PX 1 플러스 T가 되죠. T는 1 플러스 T MRT 이렇게 바뀌는 거죠. MRT XY. 여기서 쌀에다 물품세 부과하니까 쌀 X를 써줍시다. 세금에다가 X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 식이 여기였는데, 이 식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러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효율성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효율성이 상실되어 버렸지.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쌀의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값이 올랐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변화됐죠. 이 상태에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이 상태에서 이 밑에 이 상태로 변화됐다. 이런 얘기죠. 생산 가능 곡선 위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A점에서. 이것을 계약 곡선상에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곡선에 표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 그림에 그 점을 자, 앞에 그림을 이제 계약 곡선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쌀과 옷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쌀과 옷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쌀과 옷의 계약 곡선이죠. 이게 쌀과 옷의 계약 곡선이죠. 아까 앞 그림에서 자, 앞에 그림을 여기다 놓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었잖아요. 이 A점에 한 게 이 점 여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있었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X고 여기가 Y니까 이 점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쌀을 이만큼 생산하고 옷을 이만큼 생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지. 이 점일 때는 어떻게 해? 이 점일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쌀을 더 적게 생산하고 옷을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죠. 이게 라지 L 때 스몰 A면은 뭐요? 옷을 이만큼 생산했다는 거잖아요. 옷을. 그 다음에 쌀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니까 쌀이 훨씬 많잖아요. 자, 라지 L 때는 쌀이 훨씬 많죠? 자, 라지 B일 때는 이 점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죠? 쌀이 줄어들고 옷이 늘어났잖아요. 자, 이쪽으로 오면 옷이 늘어나죠? 옷이 늘어나고 뭐요? 쌀이 줄어들잖아요. 그림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자로 재듯이 정확히 그리면 정확히 그려지겠죠. 그런데 자, 이 계약곡선상에 보면 쌀과 옷을 생산하는데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만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동과 자본만 투입했죠.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으니까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 시장이잖아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고 W로 나타내고 자본에 대한 대가는 가격으로 표시하면 이자율로 나타낸다. 노동은 임금률, 가격으로 표시하면 임금률이죠. 자본을 가격으로 표시하면 이자율이잖아요. R분의 W.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자, 이 기울기는 뭐다? 이 기울기는 R분의, 여기는 V라고 써놨네요. V. 이게 일치를 안 시켜놨네. V. 여기서 V가 R이에요. W는 임금률이고, V는 뭐다? 이자율이요. 이자율. 이거 R이에요. 이자율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V분의 WA. 자, V분의 WA.점. 이 V분의 WA점에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역시 V분의 W죠. V분의 W, 여기는 B점이죠. 스몰 B점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계약곡선에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 뭐죠? 계약곡선. 이거는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옷을 생산하는데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등량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옷을 생산하는데 이 등량곡선. 이게 옷의 등량곡선이지. 옷의 등량곡선이에요. 등량곡선. 그러면 쌀을 반대쪽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쌀의 등량곡선이지. 등량곡선이지. 그럼 등량곡선에서는 이거는 기술이잖아요. 기술을 나타내니까 MRTS-LK가 되는 거죠. MRTS-LK.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한계 기술 대체율. 이것도 MRTS-LK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한계 기술 대체율 옷이니까 위에가 X, 쌀이니까 위에가 Y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치한다는 거야. 여기서도 일치하고 여기서도 일치해. 한계 기술 대체는 다 일치하죠. 그죠? 이 점이나 다 일치해. 그런데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뭐가 달라진다? 응? 기울기가 틀려진다. 기울기가. 이 V분의 가격 비율, V분의 WA점과 V분의 WB점 기울기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크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보면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작다 이거야. 그러면 두 개의 기울기를 비교해 볼까요? V분의 W A점과 V분의 W B점. 어디의 기울기가 더 크나요? A점의 기울기가 직관적으로 더 크죠? 이게 크니까, 기울기가 크니까 직관적으로 큰 거지. 응? 여기에, 그래서, 요 관계, 이 밑에서 보면, 요 관계가 성립된다. 그죠? 요 관계가 성립되죠. 설명이 다 됐나요? 자,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데, 앞에서 뭐라 했냐면, 쌀이 노동집약적이고 옷이 자본집약적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V분의 WA가 V분의 WB보다 더 크죠? 직관적으로 보면 더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건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 큰 것은 조세를 부과하면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조세를 부과하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 응? 조세를 부과하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는 왜 그러죠? 앞에서 쌀이 노동집약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응? 쌀이 노동집약적으로 가정했다 이게. 그래서 쌀이 노동집약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져. 그리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 그럼 보십시다. 이 A점, 스몰 A점에서 스몰 B점으로 올 때, 자,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졌다. 노동의, 그러면 W가 떨어지잖아요. V분의 W에서 W가 분자죠. 이게 떨어지고, 그죠? W.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V. 분모가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체가 떨어지잖아요. 응? V분의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니까 W 값이 떨어지잖아요. 분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전체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오른다. 분모, V 값이 올라가면 왜? 자본의 상대 가격은 V 값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V분의 W A점보다 V분의 W B점의 값이 기울기가 더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왜 그렇다고? 앞에서 쌀이 더 노동집약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직관적으로 보는 것과도 일치하잖아요. V분의 W, A점에서는 기울기가 급하고 B점에서는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 이런 얘기죠. 직관적인 것과 앞에서 가정해서 분석한 내용이 일치하죠. 자, 여기까지 됐고, 다 설명이 됐죠? 또 지우고요. 자, 이거는 뭐죠? 요소 공급이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해야 합니다. 자, 기존 일괄세를 개별 소비세로 대체해서 과세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상대 가격 변화를 이용해서 개별 소비세에 발생하는 차별기착을 분석한다. 자, 하버거 모형에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이거는 먼저 설명했었는데 요소 공급이 고정적일 때, 요소 공급이 가변적일 때 지금 우리가 요소 공급이 고정적인 경우를 보고 있는 거죠. 차별기착은 일괄세를 일정에게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동액의 세수를 개별 소비세로 대체해서 징수한다. 소득세 100억을 징수하고 있다가 이것을 개별 소비세 100억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이런 문서를 뭐라고 그랬죠? 차별기착이라고 했다. 개별 소비세의 부과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 자체가 그 개별 소비세의 차별적 기착이다. 쌀과 옷의 두 상품 중에서 한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로 상정합니다.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했다 했죠. 자, 지금 앞에서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한 게 지금 글씨로 써져 있는 겁니다. 글씨로 써져 있어요. 자, 다 나와 있죠? 쭉 다 설명한 거죠?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에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자원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쌀의 수요가, 자,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자,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면 1 플러스 T의 PX가 되죠.
그러면 쌀값이 오르잖아요. 쌀값이 오르죠. 가격이 올랐잖아요. 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쌀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쌀값이 오르면 쌀의 수요는 비싼 걸 안 살라 할 거 아니에요. 쌀의 수요는 떨어지는 거지. 그죠? 쌀의 수요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쌀값이 오르면 쌀의 수요가 떨어지죠. 쌀값이 오르면, 그죠? 쌀의 수요가 떨어진다. 응? 여기 옷이라고 써놨네. X로 써야죠. 쌀값이 오르면 DX, 수요 곡선. 쌀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쌀값이 오르면 쌀의 수요가 떨어진다.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생산 요소에서 보기로 하고. 자,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원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즉, 수요가 쌀에서 옷으로 간다. 그러죠. 쌀의 수요가 떨어지면 이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옷의 수요로 간다. 이런 얘기죠. 옷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쌀의 수요가 떨어지면 옷의 수요. 아까 그림에서 생산 가능 곡선 그림에서 이 A점에서 B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당초에 이게 X고 Y면 쌀을 이만큼 생산했다가 쌀을 이만큼만 생산하니까 이만큼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쌀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쌀 생산이 떨어지고 옷 생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자원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서 수요가 쌀에서 옷으로 두 산업 모두 자본 노동 비율, 즉 자본 노동 비율, 자본장 비율이 떨어진다. 자본장 비율이죠. L분의 K, 자본장 비율이 떨어진다. 그 결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오른다. 아까 앞에 설명했죠. 어떤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는 그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 가격을 떨어뜨린다. 자, 쌀이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졌다. 그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요소의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 산업에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요소의 공급자에게 더 큰 귀착을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쌀이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쌀이 더 자본 집약적으로 생산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결과는 반대로 해석된다 이런 얘기죠.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하는 정도. 자, 요소 집약도 차이.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다음에 요소 사이의 대처 탄력성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할 정도는 요소 집약도 차이가 클수록 상대 가격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상대 가격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상대 가격 비율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 이건 넘어가고요. 요소의 이제 아까는 여기서는 요소의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 봤잖아요. 이번에는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라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른 경우잖아요. 가변적이라고 보는 경우를 보자. 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화하면 공급이 신축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고 노동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은 노동의 상대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그 결과 노동의 공급이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앞에 분석했던 그에 비해서 노동의 상대 가격은 더 작은 폭으로 하락된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사이의 공급이 신축적일 경우 아래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하버그 모형의 기본 가정에서 5번째 선호가 다 똑같다고 봤잖아요. 선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호가 그러면 똑같지 않고 상이했을 때
사람마다 선호가 서로 달랐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선호가 상이하다고 가정했다. 상이하다고. 아까 하버건 모형에서는 선호가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분석했는데 그 선호가 상이하다고 그 가정 중에 하나를 풀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밑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와 소득 분배, 그럼 후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구매력 및 후생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소비세 경제적 효과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비세 개념만 알고 가죠. 일반 소비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쌀과 옷 두 개 다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죠. 쌀과 옷 둘 다 물품세를 부과한다. 둘 다 물품세를 부과한다. 자, 일반 소비세의 부담기착. 일반 소비세의 부과는 생산물 시장에서 대체 효과는 없이 소득 효과만 초래한다. 왜 대체 효과는 없습니까? 자, 아까 노동에 대한 가격을 W, 자본에 대한 가격을 V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V분의 W라고 그랬죠. V분의 W 또는 R분의 W라고 했죠. 그러면 자, 쌀 XJ, YJ 쌀에다도 물품세를 부과하고 옷에다도 물품세를 부과했다. 부과하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 가격 비율이 뭐가 되죠? PY분의 P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쌀에다도 물품세를 부과하고 옷에다도 물품세를 똑같은 비율의 물품세를 부과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개별 물품세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 비율이 변동이 없다. 변동 없다. 변동 없음. 가격 비율이 변동 없다. 그러면 대체 효과는 뭐예요?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체 효과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 비율이 변동이 없다. 왜 변동이 없냐? 쌀에다도 같은 비율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옷에다도 같은 비율의 물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 비율에 변동이 없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뭐다? 대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이 경우에는. 그럼 뭐만 있다? 소득 효과만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의 부과는 생산물 시장에서 대체 효과는 없이 소득 효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두 제약 간의 선택에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물 시장의 상대 가격, 자원 배분, 사회 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반 소비세가 초래하는 조세의 부담의 귀착은 각 납세자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결정된다.